네, 안녕하세요. 예, 권영남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좀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하고 희귀난치성질환협회하고 그리고 레어노트 관계자분들께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 작년쯤에도 연초에 한번 그 협회에서 강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또 1년 만에 또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단 1시간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질문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강의도 강의지만은 이렇게 좀 소통하는 자리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질문들을 보니 그 치료랑 관련된 질문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주로 조금 더 짧게 말씀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은요. 어,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고요. 일단은 뭐 사실은 오늘 오신 분들은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다발성경화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이실 것 같고 그래서 정의나 뭐 발병 원인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현재 치료법들 대해서 말씀드리고 치료법들의 좀 한계점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치료들이 좀 각광받을 수 있는지 지금 연구 중인 그런 치료제들 그리고 임상 시험 중인 치료제들 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발성경화증은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중추신경계 쪽에 어,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 뇌, 척수, 시신경 이렇게가 중추신경계거든요. 중추신경계에 반복적인 다발성의 여러 번의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염증이 생긴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고요. 주로 20세에서 40세 때 처음 발병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후에 생기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은 주로 20세에서 40세 때 많이 생겨서 젊은 층에서 많이 생겨서 오랫동안 유병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초기 의심 증상으로는 이제 이 염증이 중추신경계 중에 어디에 생기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초기 의심 증상뿐만이 아니고 이게 재발을 했을 때 처음 증상뿐만이 아니고 재발했을 때 증상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눈에 생기면 이제 시신경염이 생기거나 그러면 시력이 한쪽이 갑자기 확 하루 이틀 안에 나빠지고 그리고 시야가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어, 다발성경화증에서는 그 속도가 아주 빠르거나 아주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뿌옇게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눈은 아니고 이제 뇌간이라는 부위에 생기면은 사물이 그러니까 두 개로 겹쳐 보이거나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뇌간에 생겼을 때 중심이 잘 안 잡히는 어지러움이 생긴다거나 손발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려고 조준을 하는데 발이 이렇게 엇나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지러움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근육이나 감각 이제 한쪽이 주로 마비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척수의 병이 생겼을 때에는 하반신 쪽에 마비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감각마비, 그러니까 감각이 떨어지고 무뎌지고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은 척수뿐만이 아니고 뇌에 생겼을 때에는 오른쪽, 왼쪽 한쪽으로 팔다리가 모두 마비가 생기거나 감각 이상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척수에 생기면 하반신 쪽으로 아니면 경추에 생기면 팔다리 쪽이나 팔 쪽으로만 생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어, 대부분의 이런 그 다발성경화증의 어택일 때는 하루 이틀 안에 갑자기 확 생겨서 쭉 나빠진 다음에 하루 이틀 이상 지속돼요. 그 뒤에 서서히 몇 주 동안 걸쳐서 조금 회복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빠르게 나빠진 이후에 그게 2, 3일 이상 지속되면은 처음 증상 있으셨던 분들은 초발이겠지만 대부분 질병이 진단되신 분들은 증상이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재발했을 때에도 비슷한 증상들이 비슷한 정도의 속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흔하게 겪는 증상들 여기 말씀드린 것들은 이렇게 재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그
한번 병이 발생하고 나서 쭉 지내시면서 생길 수 있는 아니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에요.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일부 어, 다른 환자분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환자분들은 똑같이 활동을 하더라도 쉽게 피로해지고 특히 대표적인 피로감 중에 하나가 조금 오래 걷다 보면은 다리가 확 풀려서 좀 주저앉게 된다거나 다리가 좀 풀려서 잘 못 걷게 된다거나 걷는데 좀 중심이 좀 안 잡히고 뒤뚱뒤뚱 걷게 된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발동작이 잘 안 되거나 손동작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내 팔을 움직이는 데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뇌에서 계산을 해서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한 계산이 좀 잘 안 맞게 되다 보니까 손해 쪽 특히 증상이 염증이 있었던 분들의 증상이에요. 그런 분들은 뭔가 좀 어둔한 느낌, 그리고 한번 위압감이 생겼던 부위에서도 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좀 힘이 약하거나 어둔하거나 좀 무딘 느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감각 증상이 좀 오래되면은 통증으로 바뀌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척수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방광 조절이 안 되거나 배변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방광 조절이 안 돼서 요실금이나 아니면은 급박요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더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증상들이나 아니면은 좀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증상들도 역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이고요. 이 경과를 조금 보시면은 이 경과는 사실 오래전부터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과인데요. 뭐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은 이 G슬라이드에서 요즘 트렌드를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재발 완화형이 초기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이 형태고 그때는 한번 재발을 하고 뭐 증상이 발생하면 위로 갈수록 이제 뭔가 장애가 심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면은요. 처음 증상이 발생했다가 회복이 되고 근데 완전히 회복되진 않고 어느 정도 후유증을 남기고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 재발을 하면 또 나빠졌다가 또 어느 정도의 후유증을 남기고 완전 초기에는 후유증까지 안 남기고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그 후유증이 좀 쌓이고 해서 그런 장애 정도가 좀 축적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예전에 보통 한 15년 정도, 10년에서 15년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재발은 뚜렷하지 않는데 그대로 그냥 서서히 점점 기능이 좀 나빠지는 그러한 코스를 가지게 돼서 이때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해서 초기에는 재발 완화, 후기에는 좀 진행형이라고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때 진단이 제일 많이 되고 초기에 이제 재발 완화형일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약 80% 정도가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이 제일 많다고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도 한 10%, 15% 정도는 초기 진행형이라고 해서 완전 처음부터 이런 재발의 증거 없이 그냥 꾸준히 나빠지기만 했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다발성경화증하고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러면서 다발성경화증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1차 진행형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사실은 예전부터 교과서에 잘 알려진 형태긴 하지만은 요즘에는 좀 이런 트렌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진행이라는 병 자체의 진행이라는 그런 포션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10년이나 15년 지난 이후부터 이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초기에도 진행이란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런 재발이라는 이러한 그 장애 정도가 이렇게 재발 때문에 확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는 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렇게 진행하는 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재발 완화형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은근히 진행은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재발 완화하는 그러한 형태가 많이 사그라들 때에는 진행하는 형태만 남게 되어서 이때부터 진행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진행하는 것도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재발 완화하는 그런 패턴의 염증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패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의 어떤 병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발성경화증은 하나의 질환이지만은 어떤 병이 나빠지는 코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병을 진행하는 그 정도가 초기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새로운 약들, 고효능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고효능 약제들은 이 초록색 부분, 그러니까 재발하고 완화되는 그런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 그 약제를 썼을 때, 그런 고효능 약제를 썼을 때 이 초록색 부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서히 드러난 거죠. 이 뒷부분이. 이 초록색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 없는데도 이때도 이렇게 점점 진행하는 뭔가 병리 기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이 개발됨에 따라서, 약이 더 좋아짐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병에 대해서 더 다른 부분들을 이제 좀 알게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치료 목표가 두 가지 다예요. 이 부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재발을 하는 그런 염증 작용을 억제하는 치료도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점점 진행하는 어떤 진행형 병의 경과를 유발시키는 그런 것도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억제를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치료약제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발성 경화증 그럼 왜 생깁니까 하면은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 뭐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결국 이런 질병이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하나의 원인 때문에 생겼습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든 이런 내 몸을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생기고, 그 몸을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자꾸 활발해질수록 이런 염증이 확 재발하거나 아니면은 점점 진행하는 염증을 만들거나 그런 형태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탈수초라고 해서 신경을 싸고 있는 피복 전선 같은 부분이죠. 거기를 어, 벗겨내는, 피복 전선을 벗겨내는 그런 신경의 껍질이 벗겨지는 일이 발생하고, 그럼 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신경이 죽기도 하는 그런 작용이 병이 생기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이 생기는 기전을 좀 더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환경적인 요인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이게 뭐 뒤에도 질문에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흡연이나 독소 이런 것들, 특히 흡연은 제가 뭐 환자분들께 가끔 말씀드리는데, 담배를 하시는 분들께는 흡연하시는 거는 약을 하나 안 먹는 것만큼 나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흡연을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금연을 하셔야 되는 걸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비타민 D 부족은 요즘에 좀 큰, 작년인가 하여튼 큰 연구가 하나 나와서, 그 연구는 사실은 완전 초기, 그러니까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받으려고 하는 그 시점, 그쯤에서 비타민 D를 세게 썼더니 다발성 경화증으로 확 진행하지는 않더라, 이런 연구들이 좀 있었어서 진단된 이후 환자들이 한참 지나서 사실 비타민 D를 썼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비교한 연구는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은 다발성 경화증에 연관된 그런 병리 기전에 비타민 D가 반드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연구로서 되게 밝혀진 바이고, 굉장히 고농도를 되도록이면은 복용을 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D 부족도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소화 비만이라든지 바이러스 중에서는 특히 EBV 바이러스라는, 에프스테인바 바이러스라는 것이 감염이 된 이후에는 사실 이런 다발성 경화증 발병 원인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미국 큰 연구에서 이제 알려졌었고요. 다만 뭐 EBV를 그러면은 예방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EBV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감염이 돼 있기도 하고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걸 꼭 뭔가 차단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앞으로 병의 경과에 어떻게 될 건지, 그건 아직은 연구가 안 돼 있긴 합니다. 사실 발병됐을 때 EB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위험성이 조금, 발병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런 내용들은 있고,
다만 그러한 연관성이 좀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연구는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어떤 치료 전략이나 이런 것도 향후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뭐 사실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다발성경화증이면 내 자녀들이 다발성경화증일까라는 걸 굉장히 걱정할 수는 있는데 어떤 뭐 유전병처럼 이렇게 유전되는 그런 건 아니기는 해요. 다만 그렇진 않더라도 다발성경화증이 가게에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는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정도고 다만 뭐 다발성경화증이 꼭 생긴다거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발성경화증 위험 요인까지 알아봤고 이제 진단을 할 차례인데요. 다발성경화증 진단 기준은 사실 2017년도가 마지막 개정판이었고 그 이후로 2024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전인데 사실 이게 논의가 되고 2024년 한 해 동안 만들어서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논문화된 거는 불과 한 4달 전 10월, 작년 10월에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큰 저널에 이렇게 논문이 발표가 돼서 진단하는 기준이 예전보다 좀 바뀌긴 했는데 이건 사실 뭐 의료진들이 더 잘 알아야 될 부분이긴 한데 크게 바뀐 부분들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MRI 부위가 뭐 뇌의 그 뇌실 주변, 그리고 뇌 겉질 주변, 그리고 그 천막 아래 아니면 그 척수 이렇게 네 군데의 병변이 있을 때만 인정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시신경의 병변이 있을 때에도 다발성경화증의 한 병변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진단 기준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진단 기준이 바뀐 그 배경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빨리 진단하려면 더 많은 환자들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진단을 하다 보면은 아닌 환자분들도 맞다고 진단할 위험성이 커지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골라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초점을 가지고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진단 기준이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사실 2017년에 진단 기준이 개정된 이후에 보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한 1, 2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1,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우리나라 심평원에서도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보험 기준을 2017년도 개정 기준으로 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2024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뭐 올해나 내년쯤에 어쩌면은 심평원에서 이런 다발성경화증 약제를 사용하는 기준을 좀 이렇게 어, 변경을 하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환자분들이 약제를 좀 더 빨리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그 고효능 약제들도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거든요. 있게 될 수 있거든요. 센스가 있으니까. 그런 변화가 좀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진단 기준이 개편됐다는 걸 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심평원 기준에도 이게 반영이 되면은 조금 더 약제 선택에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떤 약제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다발성경화증 치료는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는데 급성기 치료하고 만성 재발 완화 치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대증적 치료, 증상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들, 뭐 저리면 저리지 않도록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급성기 먼저 말씀드리고 급성기 치료는 갑자기 염증이 발생했어요. 아까 처음 보셨던 그 초록색 부분이에요. 그 초록색 부분에 염증이 확 발생했을 때, 그 발생을 하면은 이제 증상이 확 나타나죠. 마비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눈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진다거나 어지러움이 갑자기 확 심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루 이틀 안에 확 증상이 생기는데 그러한 증상을 좀 좋아지게 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고 그때 생긴 염증성 병변을 빨리 가라앉히려는 그런 목적으로 급성기 재발 치료를 합니다. 그때 쓰는 치료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보통은 입원하셔가지고 한 5일씩 주사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5일씩 주사를 하거나 그거에도 효과가 없으시면은 혈장 교환술을 한다거나 면역글로불린을 쓰는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치료들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내가 이 병을 감기처럼, 걸렸을 때 감기약 쓰는 것처럼 확 낫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생긴 증상들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확 줄이겠다.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급성기 재발 치료고요. 그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질병 완화 제제라고 해서 디지즈 모디파잉 테라피라고 하거든요. 이런 다발성 경화증을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약제를 꾸준히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발 완화 약제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아보넥스, 테크데라, 오크레부스, 여러 가지가 있죠. 주사 제제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반복적으로 정맥 주사하는 약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약제들은 다 이런 다발성 경화증 약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질병 완화 제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증상 관리 약물이라고 해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저리면은 조금 저린 거를 줄여주는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피로도가 쌓였을 때 그 걸을 때 다리가 풀리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약도 있고 그리고 강직이나 경직이 생겼을 때 근유한제를 조금 사용해서 풀어준다거나 뭐 그런 약들은 다 증상 관리하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쉽게는 사실 변비가 생긴 분들은 변비약 쓰는 것도 다 증상 관리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생활 습관과 재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활 습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말씀드린 거는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 어떤 생활 습관과 재활 치료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을 하나 먹는 것만큼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동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운동을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이 났을 거잖아요. 운동을 했다 안 했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한 10분 쓱 걷다 왔어요. 이거는 운동이라고 조금 생각하기는 어렵고 운동이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재발을 줄여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근육 운동도 포함하고 특히 하체 근육 운동을 저는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다리가 풀리는 그런 증상들, 피로감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치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운동을 꾸준히 되도록이면 규칙적으로 주 3회 이상 하루에 40분 이상 이렇게 좀 하는 거를 보통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평소 습관이나 운동, 생활, 재활 뭐 이런 것들이 다 장기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DMT들, 다발성 경화증 약제라고 알려진 약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면은 인터페론 베타로 굉장히 오래된 약이죠. 굉장히 오래된 약이면서 효과는 사실은 조금 다른 요즘 나오는 약제보다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오래된 약이어서 안전하고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뭐 두통이나 이 정도밖에 없어서 발열감, 오한 이런 게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안전한 약인데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약제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조절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제고요. 글라테르마 스테이트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는 그런 자가 주사제들이 있고 인터페론은 보통 이틀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세 번이나 아니면 다른 약제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제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2주에 한 번 맞는 약제들 그런 약제들도 있지만 특히 자가 주사하는 약제들이 있고 경구 약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리플루너마이드나 디메틸프루마레이트, 오바지나 텍피데라 같은 약들이고 클라드리비는 위의 약들은 꾸준히 복용해야 되는 약들이고 클라드리비는 순간적으로 뭐 일주일 먹고 한 달 있다 일주일 먹고 뭐 1년 있다 일주일 먹고 또 한 달 있다 일주일 이렇게 4번 먹으면 한 4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 약효가 쭉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단기적으로 펄스를 주는 그런 치료이고요. 이건 어떤 면역 시스템을 어떻게 리셋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확 치료를 해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맥 주사제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좀 써왔던 나탈리주맙이라는 치료가 있고 그리고 오크렐리주맙이라는 최근부터 작년부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기 시작한 약이고 근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약이에요.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고 알림투주맙이라는 약도 있어서 이러한 약들은 대부분은 단기 입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통은 그
당일 입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사실을 이용해서 주사를 하는 그런 정맥 주사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이 있는데 뭐 약효가 사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기도 하고 요 클라드리빈까지 묶어서 이쪽에 있는 약제들까지 하면은 고효능 약제라고 해요. 그리고 경구자에는 여기 안 써있긴 한 피타렉스라고 하는 어, 약제들도 있는데 그 약제는 뭐 매일 먹는 약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중등도 이상의 효능이 있는 고효능까지 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등도 이상의 효과가 있는 그러한 약제들로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쪽 약들이 대부분 좀 고효능 약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계점도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제들은 이제 고효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부터 좀 진행하는 양상의 그런 병리 기전, 그러니까 쭉 진행하는 양상의 병리 기전을 억제하는 효과는 사실은 아주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발을 막는,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에 있었던 그런 재발하는 염증을 막는 효과는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서 재발을 효과적으로 좀 억제를 하고는 있지만, 어, 그렇게 억제를 하고 났더니 점점 진행하는 병의 경과도 확인이 됐었고, 어, 그런 진행하는 병의 경과를 낮추는 데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는 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성염증을 잘 잡지 못했다는 이슈가 있고요. 특히 이 막제제들이라고 뒤에 있는 나탈리주맙, 글레주맙, 알림투주맙 이러한 제제들은 그 모노클로랄 안티바디라고 해서 약이 좀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덩어리는 눈에 보이는 덩어리가 아니라 부피가 피 속에 들어갔을 때 부피가 좀 큽니다. 그래서 부피가 큰 약제들은 뇌하고 혈관 사이에는 굉장히 탄탄한 막이 있는데 그 막을 투과하지를 못해요. 약이 덩치가 커가지고. 그래서 그 막을 투과하지 못하면 실제로 뇌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조금 미미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그 뇌막을 투과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면은 뇌막 안쪽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 이런 만성염증 그리고 진행하는 병의 경과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쩌면은 이렇게 뇌막 안으로 투과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약제들이 이렇게 만성염증에도 좀 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냥 이론적인 그 예측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제들은 특히 밑으로 갈수록 그 면역세포를 아예 고갈시키거나 그 기능을 억제를 시키는 약들이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억제시키면 사실 우리 몸은 그 감염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취약해지죠. 그래서 이 약제들을 좀 오래 사용한 분들은 감염에 좀 취약할 수 있고 안 그런 분들보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이라고 해서 코로나 감염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코로나 감염에서는 B세포를 완전히 죽이는 치료를 했던 환자분들이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 조금 더 심하게 걸려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어서 앞으로도 사실 코비드가 같은 제2의 코비드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생겼을 때 그런 그 감염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을 조금 큰 허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이 염증을 줄이는 효과는 굉장히 좋긴 한데 몇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이 뇌하고 그 밖에 있는 혈류하고 사이에는 이렇게 막이 있는데 그 막에 염증 세포들이 이렇게 막 치면에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안쪽에 있는 요게 또 혈관인데 혈관 밖에 있는 이 부분에 또 그 요거는 이제 염증 그 플락이고요. 플락 주변에 보면 이러한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서 염증을 또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위까지 약제들이 잘 침투를 해서 이 면역 세포들을 억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들을 잘 못할 수 있다는 좀 한계점이 있고 이 뇌 안에 있을 때에는 뭔가 그 안에서 약제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면역 세포들의 그런 나쁜 기능만 계속 강화가 되면서 점점 진행하는 병의 경과에
병 코스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러한 환자들에서 MRI를 찍어 보면은 병변 주변으로 이렇게 그 모여있는 활성화된 그런 면역 세포들이 MRI에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관찰도 되고 있고 치료의 목표도 되고 있고 타겟이 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치료 타겟이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사실 치료약제들을 인터페론 같은 게 나왔을 때 치료약제들을 처음에 만들 때 보면은 쥐에서 치료약제를 테스트를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이제 임상시험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쥐에다가 치료 그 약제를 테스트를 해보려면 쥐의 다발성경화증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쥐에다가 어떻게 다발성경화증을 만들까라고 했을 때 예전에 이제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면은 거기에 부검을 하는 환자분들이 외국에 많았어요. 그 환자들의 뇌를 딱 봤더니 병변 주위에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 중에 대표적인 T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가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보통 그렇잖아요. 이 범죄 현장을 딱 가서 봤는데 거기에 누가 막 있어요. 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있고 나쁘게 생긴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 얘네가 범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T세포를 가지고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만든 약제들이 이런 뭐 인터페론 베타 초기에 나왔던 그런 약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 T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치료제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T세포 말고 B세포하고의 어떤 그 연합, 연합이라고 해요.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병이 조절되고 있다. 알고 봤더니 범죄 현장에 있던 그놈들이 범인인 것뿐만이 아니고 배후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 배후 세력을 대표적인 게 이제 B세포인데 요즘 나오는 오크레부스라는 그런 약들도 B세포를 없애는 약이거든요. 이러한 치료들을 해봤더니 배후 세력을 이렇게 치료를 했더니 오히려 더 치료 효과가 좋았다. 이런 이제 요즘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B세포하고 T세포가 이렇게 상호 연락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뿐만이 아니고 대식세포라고 하는 마크로파지라는 이러한 면역세포가 아까 보였던 요 테두리에 있는 이러한 세포들인데요. 요 테두리에 있는 세포들 같은 그 대식세포가 역시 T세포, B세포하고 이렇게 상호 연락을 하고 하면서 염증을 계속 유발하고 있더라.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치료 대상도 이제는 T세포 단독 치료뿐만이 아니고 B세포를 치료할 수도 있고 마크로파지, 이 배식세포를 치료할 수도 있고 또는 이 B세포, T세포, 이런 대식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요 사이의 연락을 끊게 하는 그런 치료들도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 메커니즘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요즘 그 각광받는 이런 그 새로운 다발성형증의 병리 기전을 바탕으로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약 중에 하나가 새로 개발되는 약들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CD40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요. 뒤에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중 하나는 이제 BTK 이니비터라고 해서 BTK 억제제가 지금 한창 그 임상시험을 마친 약도 있고 진행 중인 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BTK 억제제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T세포에만 작용하는 그런 예전 치료에 비해서 B세포하고 대식세포에 같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굉장히 분자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뇌 안으로 그 뇌막을 뚫고 침투를 해서 거기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접 뇌 안으로 침투하는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세포를 한꺼번에 조절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는 최근에까지도 B세포를 아예 없애는 치료를 한다면은 이거는 B세포는 그대로 놔두고 B세포 안에서 나쁜 신호가 가는 놈을 차단하는 그런 치료예요. 세포 안에서도 이 세포가 무조건 나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뭔가 연락을 받아서 세포의 그 중추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은 신호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중간 신호를 차단하는 세포 안에서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이제 BTK 억제제라는 약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BTK 억제제가
B세포뿐만이 아니고 대식세포도 억제를 하고 중추신경계 내부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프로그레시브한 진행하는 경과까지도 어쩌면 억제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발하는 그런 염증성 반응도 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약제를 처음 선두주자가 이제 에보브루티닙이라는 약제를 먼저 임상시험을 끝냈죠. 이게 1세대 BTK 이니비터고요. 이 약제 에보브룬틴 말고 지금 톨레브룬틴도 사실은 3상 이상 시험이 끝난 상태고 논문까지 나와 있고 페네브루티닙은 아직도 3상 이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레비브루티닙, 오렐라브루티닙 여러 가지 이런 브루티닙들이 이제 임상 시험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큰 기대를 가진 약제이긴 한데 1세대 BTK 이니비터인 에보브루티닙은 사실은 임상시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아쉽긴 한데 2024년에 논문이 나왔는데요. 사실 많은 환자분들 560명하고 대조군이 뭐였냐면은 오바지오를 썼을 때 오바지오 대비해서 요즘은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위약군이라고 해서 약을 안 쓴 그룹하고 약을 쓴 그룹하고 비교를 했을 텐데 그러면 사실은 효과를 입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다발성 경화증이 진단이 됐는데 약을 안 쓰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조군을 1차 약제들, 그러니까 테리플로노마이드라든지 그런 약제들을 대조군에 사용함으로써 치료도 하고 임상시험도 하고 그런 수준을 하고 있는데 오바지오를 쓴 환자들에 비해서 재발을 더 낮춘다고 효과가 있어야지 임상시험이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임상시험에서 에보브루틴이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오바지오보다 좋지 못하다라고 해서 실패를 하긴 했고요. 근데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이거는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초록색 재발 초기에 이런 재발한 염증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주자인 톨레브루티닙이 나왔는데 톨레브루티닙은 사실은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마찬가지로 테리플루나마 그러니까 오바지오보다 더 좋지는 못하다라고 그 부분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임상시험에서는 재발을 억제하는 거 말고 그 프로그레시브하는 그런 그 진행형 병의 경과에 따른 장애가 축적되는 정도를 두 군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두 군을 비교를 해봤더니 테리플로노마이드, 그러니까 오바지오를 썼던 그룹보다 톨레브루틴을 썼던 그룹에서 병이 진행하는 경과는 더 줄일 수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오바지오보다 좋지는 않다. 하지만은 병이 진행이 축적되는 그러한 진행성 경과를 조금이라도 억제하는 데에는 오바지오보다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이 났었고 톨레브루틴 가지고는 두 번째 임상시험이 또 있었는데 이거는 2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으로 넘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발을 하는 환자들은 아니에요. 2차 진행형이어서 재발은 요즘 안 하고 계속 진행만 하는 나빠지기만 하는 그런 환자들에서 톨레브루틴을 썼더니 이거는 이제 사실 2차 진행형에서는 확실히 쓸 수 있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플라시보, 그러니까 약을 안 쓴 그룹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안 쓴 그룹보다 톨레브루틴을 썼더니 2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에서 병이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었다. 이런 두 가지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BTK 이니비터에서 지금까지 나온 두 가지 약제의 임상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은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사실 오바지오랑 비교해서 더 뛰어나지 않다. 좀 아쉬운 결과긴 하지만 그런 게 하나 있지만은 두 번째 메시지가 이런 점점 진행하는 병의 그런 기전 그런 거는 조금 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희망적인 결과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BTK 이니비터들이 다 또 개발을 계속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다음 말씀드릴 약은 이제
CD40L, CD40 라이간드 항체에 대한 약인데요.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세포와 세포 간의 연락책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T세포가 표면에다가 CD40 라이간드라는 그런 표지자를 하나 내고 있어요. 이 표지자를 B셀에다가 전달해 주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식세포에 전달해 주기도 하고, 신호를 전달해 주는 그런 어떤 나쁜 신호의 어떤 표지자예요. 이 부분을 딱 차단을 함으로써 세포와 세포 간의 나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러한 세포들이 이러한 약제들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면역세포를 확 다 죽여버리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면역세포를 죽이지 않고 신호만 끊어주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쁜 신호가 가는 것만 차단시켜줘요. 그래서 면역력도 어느 정도 잘 유지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나쁜 일을 하는 거는 차단시켜줄 수 있고, 그러한 좀 각광받는 치료제이고요. 지금 한참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이고 이 환자들 쭉 몇 년 동안에 임상시험을 한 다음에 이제 모두를 모아서 분석을 하겠죠. 자료들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보통은 3상 임상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3상 임상시험 하기 전까지 2상 임상시험까지 마쳤다는 뜻이고,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가 2상 임상시험의 결과들이고 2024년 제일 큰 의료 잡지에 이제 게재가 된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2상 임상시험은 약제의 유효성도 보지만 안전성도 봐야 돼서 크게 봐야 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냐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환자분 숫자가 이제 약제도 두 가지 도즈로 시험을 했고 300ml 그룹이 51명, 1200ml 그룹이 52명, 그리고 위약군이 12명, 14명 해가지고 총 3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약 대비, 이건 위약 대비예요. 위약 대비 이 약제를 쓴 환자분들의 새로 생긴 병변, 조용 증강되는 병변의 개수가 위약 대비 확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위약 파란색인데 위약 대비 가장 두드러진 부작용이 두통하고 코비드-19 감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임상시험이 시행됐을 때 딱 코비드-19이 있었던 그런 시기기는 했었어가지고 이런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거 말고는 또 두통 정도가 이제 많이 보고된 그런 위험 부작용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임상시험이 이상 임상시험을 마쳤고 이게 논문에 대해서 발표가 됐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3상 임상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15분 정도 남긴 했는데 사전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사실 그냥 사전 질문을 어차피 하실 거여서 슬라이드에 좀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같이 보면요. 진단 초기 치료에 대한 내용인데 이분은 뇌병변이 3개 있고 척수병변은 없는데 올리고클로나르 밴드는 1개여서 양성은 아니지만 경계고, 그리고 VP 검사에서 경계 결과가 나왔고 고도근지는 시신경이 안 보였다. 사실은 요거 가지고는 MRI를 정확히 보면은 제가 조금 더 더 적합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뇌병변이 3개이고 이 뇌병변의 위치나 모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뇌병변이 전형적으로 다발성경화증에 맞는 위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이가 어떻든 간에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치료는 저는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아직은 이제 2017년 진단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었어야 다발성경화증으로 진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전에 증상이 확실히 있었고 뇌병변이 3개인데 다발성경화증에 맞는 패턴이고 그렇다면은 제 의견으로는 이러한 상황은 지금 일단 그 올리고프로말밴드가 양성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 임상증후군이라고 CIS라고 하는 범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주사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제들을 쓰면서 경과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뇌병변이 정말 전형적인 MS인지 그리고 요즘 시신경 척수염이나 아니면 모구항체 질환도 굉장히 그 피검사나 이런 걸로 진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검사들은 충분히 하셨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발성경화증 연구가 언제까지 진행됐고 신약 현황 정부 협의 중인 약제. 정부 협의 중인 약제는 오크레부스가 밑에 아직은 안 나왔는데 뒤에 아마 질문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오크레부스가 지금은 정맥주사제가 작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피하 주사제제가 나왔고 그건 FDA 승인까지 받았고 아마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심평원에서 보험 수가를 매기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아마 오크레부스의 피하 주사제제가 앞으로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약제들로는 제일 근시안적으로는 거기까지 일단인 것 같고 그리고 BTK 이니비터들은 사실은 아직 임상시험 중인 약제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별다른 소식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인 약제들은 아까 강의 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 말고도 사실은 뭔가 요즘에는 그 여러 가지 CAR-T 세포를 이용한 면역 치료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제일 3상 임상시험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아까 시리프트나 이런 데가 제일 가까운 약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벤클라드 치료 중에 병변이 생겨서 오크레부스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오크레부스가 97% 재발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뭔지 제가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찾아봤더니 그 피하 주사를 했을 때 97% 재발 방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임상시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97%에서 재발 방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얘기지요. 얘기기는 한데 하나 조금 잘 유념해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임상시험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임상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기준이라든지 병변의 개수, 병변의 그 빈도 이런 것들 그런 기준들을 잘 부합하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 임상 상황에서는 그런 집단이 딱 다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전체적인 집단에서 사용을 하면은 그 결과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오크레부스도 조금 리얼월드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러한 그 임상시험 데이터에 비해서 아주 차이가 나는 데이터들은 많진 않고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특히 염증 재발에 대해서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이런 고효능 약제들이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들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크레부스 치료 도중에 재발하게 되면 다음 치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은 사실 이것도 환자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염증이 심한 분들은 저는 나탈리주막까지 사용을 합니다. 근데 나탈리주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JC 바이러스 그 유병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인덱스가 높은 분들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데 조금 치명적인 뇌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는 사실 그래도 염증이 아주 심하면은 2년 정도를 쓸 생각을 하고 나탈리주맙을 쓸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노크레부스 이후에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은 지금은 마벤클라드도 같은 그 고효능 약제라고 되어 있어서 오크레부스 전에 만약에 마벤클라드 안 했던 분들이라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낮은 중등도 효능의 약제들로 바꾸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크레브스 다음 단계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 그런 것들이 있고 마벤클라드 약은 효과가 좋은 병을 잊고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펄스하는 치료거든요. 면역 시스템을 리셋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아주 좋으면은 외국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약제인데 한 10년까지도 초기 치료를 한번 하고 2년 동안에 걸쳐서 초기 치료하고 10년까지도 약을 안 쓰고 쭉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에는 약간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완치의 개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약물 연령은 일단은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약제 자체가 18세 이상으로 임상시험도 쓰고 허가를 받은 약제여서 18세 이상으로 쓰고 고령의 제한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그 외에 다른 제한들은 뭐 암의 병력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콩팥 기능도 좀 봐야 되고 몇 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면은 약제 사용하기 전에 체크를 다 해주실 거긴 합니다. 그리고 택피데라와 리리칼 부분 중인데 통증과 피곤함. 네. 요거는 이제 뭐 마벤클라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실 이런 것까지 없어지지는 않기는 해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그 DMT의 개념에서 마벤클라드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증상 조절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거나 절인약들을 써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 오크레브스 피아제제는 아직은 이제 작년 12월, 그러니까 한 두 달 전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를 한 약이었고 심평원 수가를 받을 때까지는 아직 한 1년 이상 남았을 것 같고요. 1차 치료제가 사용 중인데 재발 없이도 2차 치료제를 아직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발이 어떤 재발을 말하는지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질병 활성도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MRI를 찍는데, 재발이 만약에 증상까지 확 생겨서 그런 재발이라고 생각하면은, 재발이 없이도 MRI에서 병변이 조금 생기거나 하면은 2차 약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추적을 해서 혹시 병변이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증상이 새로 생기지 않아도 MRI만 가지고 약제를 바꿀 수 있어요. 인지장애가 나타나면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사실 프로그레시브하는 그런 점점 진행하는 병의 경과는 아직 약제들이 확 잡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제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쩌면 향후에는 BTK 이니비터가 이런 재발이 조금 잦아든 적어진 환자들한테서 조금 대체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인지장애나 그런 프로그레시브 코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런 인지장애가 나타나는 것들은 이 다발성경화증뿐만 아니라 치매하고도 마찬가지의 그런 비슷한 경과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운동 그리고 일기를 좀 매일매일 써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 진료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하루에 40분 이상 운동하세요. 그리고 일기를 꼭 써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집중력이나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거나 밥 먹고 나면 좀 피곤하고 조금 나른한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다발성 경화증에서 더 심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체온이 좀 올라갈 수 있죠. 몸의 체온은 밥 먹고 나면은 체온이 0점 몇 도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다발성 경화증에서 몸의 체온이 조금 올라가면은 갑자기 피곤함이 확 오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자율신경 기능이 만약에 좀 중추신경계에서 침범이 됐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혈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도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식사 후에는 이 피가 장 쪽으로 많이 그 에너지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당연히 그 힘이 좀 빠지는 게 생길 수는 있는데 다발성 경화증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그런 증상들이 심할 수는 있어요. 만성 변비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장 운동도 이런 자율신경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기는 있을 것 같고 요즘엔
그 장하고 뇌하고가 연결돼 있다 이런 학설들이 많이 나오고 그 연결돼 있는 거는 이제 장에 있는 어떤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미세의 세균총들 그런 것들도 병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서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과 뇌는 연결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척수에 병변이 있었던 분들은 변비나 아니면은 그 소대변 문제가 생기는 거는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후유증 진단을 받아 재발은 아니지만은 아까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면은 후유증이 좀 사라집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권장드리고 싶은 치료는 아니기는 해요, 사실.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예전에 막 스테로이드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쓰면 효과도 좋고 뭔가 힘도 더 나는 것 같고 하여튼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을 건데 이게 뭐 병 자체를 아예 없애주거나 이런 증상들을 아주 잠재워주는 그런 치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스테로이드를 대신 장기간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양을 쓰게 되면은 이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아요. 대퇴골두 괴사라든지 아니면 당뇨, 혈압,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거 다 안 좋아질 수 있고 뼈도 약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체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에서 MRI 재발이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재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MRI에서 사실은 병변이 조금 커지는 것도 관찰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고요. 그 진행형일 때는 저희가 뭔가 수행하는 그런 테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걷는 거 25피트를 걷게 해서 시간을 재는 거랑 손으로 이렇게 나인홀팩 테스트. 제 환자분들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조금 하고 몇몇 교수님들도 많이 요거든지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전 검사랑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나빠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인지기능 평가하는 것도 모양을 보고 숫자를 쓰는 그런 테스트들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은 이전 검사랑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게 관리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증상이 생기고 나서부터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 사실 아까 맨 처음에 병의 경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그런 염증 효과가 맨 처음 증상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확 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처음 증상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병이 확 나빠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증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건 경과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도 뭐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비타민 D, 아까 말씀드린 특히 하루에 1000유닛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걸 조금 더 권장을 드려요. 고용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추가로 채팅이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전 질의응답을 많이 주시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서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채팅창에도 없으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된 건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